감각 통합이라는 네.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실제 그게 어떤 치료를 통해서 일주일에 1 시간, 2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고거를 일상생활에 연계해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가 아닌가. 어떤 식물은 햇빛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 있는데 음. 어떤 식물은 오히려 햇빛을 많이 보면 죽죠. 어떤 식물은 물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데 어떤 식물은 물을 많이 주면 죽어요. 이거는 식물이 가진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 처리도 조금 다름의 개념으로 봐주시고, 다만 우리 아이가 세상을 좀 더 강렬하게 봐서 혹은 너무 둔하게 봐서 나오는 차이로 이해를 하실 때 우리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소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비전형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는데 급급하시거나 혹은 전환하는데 급급하신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우리 아이의 감각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 행동을 할 때에 대한 전후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기록을 해보시고 맥락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아까 같이 뛰는 행동, 그리고 뭔가를 만지는 거, 입에 넣는 거, 그리고 과도하게 소리를 추구하는 거, 그리고 뭔가 눈에 가까이 대는 거. 사실상 관찰일지만 잘 써도 감각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손을 꾹 눌러보면서 이렇게 빼는 놀이를 한다든지, 좀 더 심부 압박이 들고 좀 더 강렬한 자극을. 왜냐면 이 친구가 물론 촉각 자극도 즐거워하긴 하겠지만 이 친구한테는 그냥 라이트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촉각 이슈가 더 강한 친구라면 좀 더 이제 고유감각적인 손끝의 자극이라든지 좀 더 이제 강력한 촉각적인 자극을 좀 더 경험해보면 좀 어떨까. 이 감각 처리의 어려움들이 나중에 이 아이들의 장점으로 될 수 있습니다. 5살 때 청각적인 시킹이 되게 심했던 아이가 지금 첼로를 하고요. 악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몰입하는 성향이 굉장히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점이죠. 네, 그 자기가 맞는 걸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과하게 추구하는 친구들은 그림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 예비 멋진 화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리틀 프레스트 아동발달 연구소의 남은정 소장님 모시고 플로어 타임과 또 감각 통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로어 타임에서 감각 통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여쭤봐도 네. 될까요? 일단은 플로우 타임이라고 하는 개입 방법은 아이가 가진 신경학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와 적합한 이제 상호작용을 이제 하는 개입 방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혹은 감각을 어떻게 처리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 아이를 이해하는 시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플로우 타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가 세상을 느끼는 그 감각이 강한지 혹은 너무 둔한지, 그리고 이 아이가 이게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진 않은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프로파일링을 하죠. 그것을 이제 이 아이의 상호작용의 개입의 이제 시점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로 대상이 네. 이제 발달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많은가요? 대부분은 이제 플로타임 개입이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상호작용을 위한 치료로 많이 알려 있긴 하는데요. 사실상 이론 자체는 모든 아이들에게 통용되는 이론인데, 다만 왜 그렇게 알려졌냐.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동주의라든지 감각 조절에 어려움이 더 많은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신경계를 이해하는 데는 플로타임의 이론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감각이 되게 이제 예민하거나 네. 또는 이제 되게 둔감하거나 네. 보통 이제 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ABA를 하면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기능 분석을 했을 때 기능에 입각해서 중재를 네. 하면 관심이나 뭐 과제 회피 이런 것들은 잘 중재가 되는데 네. 이제 감각 축은 뭐 피부 뜯기라든지 어쨌든 네네. 감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는 기능 분석으로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꾸 이런 거를 좀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능적인 부분이랑 감각적인 부분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감각적인 부분은 인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인지적인 부분이 가기 전에 본능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부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 아이가 왜 그 행동을 보이느냐에 대한 그 감각적인 이 아이의 신경학적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이 아이의 신경학적인 이유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추구형과 둔감형으로 네.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볼게요. 네네. 감각 추구형 아이들이 주로 보이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감각 처리를 이해할 때 제가 중요한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에서부터 오는 감각 자극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이 자극을 너무 둔하게 느끼는지 혹은 너무 강렬하게 느끼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감각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숫자로 표현을 할게요. 이해되기 쉽도록. 5의 자극으로 자극이 주어졌을 때 보통 사람은 오라는 자극 정도 이 자극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이걸 좀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만약에 감각에 대한 역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를 역치가 1인 사람들은 1 정도 자극이 주어져도 자극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오라는 자극이 왔을 때는 어떻게 느낄까요? 굉장히 이렇게. 압도적이고 네. 강하게 느끼겠죠. 그래서 이 역치가 1인 사람들에게는 오라는 자극이 굉장히 불안할 수 있고 예민할 수 있고, 그래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로 1하는 역치는 예민한 아이들을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역치가 10인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역치가 10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5 정도면 모두 다 알아채는 자극인데 이 친구들은 10 혹은 20 정도란 이 역치가 돼야지 이제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5 정도의 자극을 주면 이 친구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둔하거나 아이가 좀 졸려 보인다는, 각성이 좀 멍해 보이는 친구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역치 이상이 높기 때문에 웬만한 걸로는 이 친구를 각성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감각을 추구하는 아이들. 이 친구들은 느끼는 역치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웬만한 오해 자극으로는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막 과도하게 막 뛰던다, 과도하게 뭔가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입에 무엇을 넣거나, 뭔가 소리를 과도하게 내거나, 뭔가 다른 사람은 전형적이지 않는 그 감각의 강도를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하신 이거 감각이 둔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역치가 높은데 앞서 이야기한 감각 추구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둔한 친구들은 다소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느껴지는 게 적으면 아까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나는 더 찾을 거야 라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반면에 이 친구들은 그냥 적은 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놀이할 때 이 친구들이 되게 도전적인 게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걸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동기를 찾아내기가. 맞아요. 그게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플로타임에서도 이제 이따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중요한 시작점이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 집에 조금 이제 둔감한 친구가 한 명 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가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네. 뭐 놀이나 엄마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감각 추구형 아이들을 위한 놀이를 우리가 짠다고 했을 때는 그 아이가 보이는 감각의 행동 양성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방금 예를 든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뛴다 그랬잖아요. 뛴다는 거는 뭔가 뭐 고유 감각을 찾아서 높이에 대한 것을 추구하는 걸 수도 있겠고, 혹은 이렇게 뛰면서 본인의 이런 근긴장도라든지 관절 압박이라든지 그것을 뭐 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친구가 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모든 감각 추구 활동은 이 아이의 뇌가 원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통제하기 이전에 이 아이의 감각적인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인정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계속 집에서 방방 뛰면서 뭔가 위험한 행동으로도 나올 수 있고 용인되지 않는 행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뛰어도 되는 공간 안에서 이 아이가 마음껏 그 감각적인 욕구를 발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머님들께서 이제 집에 놓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침대에서 계속 어느 순간 이제 침대가 꺼지겠죠. 소파가 꺼져 예, 있죠. 그죠. 소파가 꺼지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껏 뛸 수 있는 트램폴린을 이렇게 장만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만약에 연령이 어리다면 저는 짐볼 같은 것도 추천드리거든요. 짐볼 위에서 아이를 뛰게 할 수도 있어요. 같이. 즐겁게 상호작용하면서 뛸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 감각적인 추구를 아이가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감통적인 개입이잖아요. 네. 플로어 타임 세션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일단은 이것이 이제 이 아동에 대한 이제 개인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시작이고요. 그리고 플로어 타임에서는 이 아이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킹, 그러니까 감각 추구의 그 맥락적인 행동을 상호작용에 어떻게 보면 통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뛰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와는 함께 뛰죠. 같이 뛰는 걸로. 네, 같이 뛰는 걸로. 비슷하죠? 네. 예, 감각적인 욕구를 함께 하는 아이를 거죠. 모방해준다. 맞아요. 네, 그것이 임팩트랑 임팩트예요. 비슷하네요. 맞아요. 네. 결국에는 우리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아까 예시를 들었던 이제 피부 특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감각적으로 입력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해야만 그 친구는 그 정도 자극이 되어야지 감각 입력이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친구한테 줄 수 있는 어떤 대체 행동이라든지 놀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아이가 어떤 감각 추구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친구는 뭐 전전개라든지 고유 감각을 찾는 경우는 그렇게 대체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특히 이제 구강이라든지 촉각적으로 찾는 애들 되게 많죠.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이런 거를 막 치고 다닌다거나 감각적으로 막 이게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을 만지고 다닐 때 이것도 원칙은 같습니다. 이 친구가 원하는 자극은 촉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촉각을 허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한 자극으로. 그래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만들기라든지, 네. 아이가 뭐 길 가면서 이렇게 손 촉각적인 자극을 좀 해소할 수 있을 이런 촉각 도구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거를 뭐 이동 중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행동이 용인되지 않는 공간에서 이 아이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그런 식으로 조금 네. 전환을 하면서 뭔가 아이가 감각을 촉각적 해소하게 할 수 있겠죠. 네. 본인 아이의 감각적인 특성을 엄마들이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쵸.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베이스로 해야 이게 잘 들어오게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어머님들이 그걸 어떻게 조금 알아차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께 일주일을 전 좀 숙제를 내드려요. 네. 아이의 놀이를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물론 어머님들이 이걸 절대 놀이라고 얘기는 안 하시는데 아이들의 행동을 조금 이렇게 써보시라. 그리고 이거를 저는 시간차를 두고 기록해 보시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마다 오전, 오후, 저녁마다 각성의 상태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때마다 나오는 감각의 행동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일주일이 보이면, 우리 아이가 각성이 낮을 때는 이러한 감각 행동을 보이고, 각성이 높을 때는 이러한 감각 행동을 보이는구나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아이에 대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우리 아이의 행동을 좀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이 행동이 어떤 감각인지에 대해서 연결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긴 하세요.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서 어머니 이거는 얘가 촉각을 찾는 자극이네요. 이거는 과도하게 뭐 촉각을 회피하는 행동이네요. 뭐 소리를 뭐 과도하게 추구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감각 통합이라는 것이 네.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약간 들거든요. 네. 이제 아이를 측정을 한다, 평가를 하고 이제 이 아이에게 부족한 감각을 뭐 경험시켜 준다. 네. 이렇게 개입을 하는데 실제 어떤 치료를 통해서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이잖아요. 네. 그 시간이. 그래서 그거를 일상생활에 연계해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가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네, 선생님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감각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가진 신경계,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러니까 존재 자체의 그냥 특성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보통 저희는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지만 다만 이 아이가 이것을 힘들어한다면 조절할 수 있게 좀 더 전략적으로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감각 자극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각 통합 세션에서는 감각식이라고 이걸 부르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집에서도 우리 아이가 추구하고 부족한 이런 감각들을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테이블 예를 들었듯이 군데 부분 감각의 요소들을 경험시켜 주거나 아이를 조절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감각 통합 준 전문가가 되시긴 하셔야 돼요. 감각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님들이 주로 자주 실수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이해가 신경계의
처리의 어려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아이를 이해하게 되시는데 이 아이의 행동의 결과적인 것만 보면 아이를 아마 통제하시느라 바쁘실 거예요. 맞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남에게 어떻게 보면 민폐를 끼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전에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이 아이가 이 행동을 하는 신경계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1번일 거예요. 예. 그 이제 두 번째.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제 신경학적인 이유가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감각 조절이 어렵다는 사실이 이제 다 기정사실이 됐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감각 자극이 중요하고 신체 놀이가 중요하다는 것도 모든 이론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어머님들이 하신 실수가 뭐냐? 아까 저희는 감각 처리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 옆집 아이가 이 감각 놀이가 좀 우리 아이도 이 감각 놀이가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앞서 제가 감각 차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옆집 아이는 둔한 아이여서 감각이 맞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예민해요. 그럼 이 감각 놀이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옆집 아이는 오감 중에 다른 감각이 이제 이게 처리가 어려운 친구는 그 친구한테는 그 놀이가 맞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이 놀이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각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프로토콜화하는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우리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뭐 공감하실 거예요. 하루하루 좋아하는 감각이 달라지는 애들도 있고요. 하루하루 언제는 이걸 좋아했다고 언제는 또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 보셔야 됩니다. 그것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마지막으로 감각 처리가 어려운 친구들을 네. 양육하는 부모님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네, 있으실까요? 맞아요. 감각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가족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감각 처리 어려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의 감각을 이해해야지 우리 아이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발달이 나아갈 수 있는 첫 관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문제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성장의 첫 단추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첫 단추를 잘 꼈을 때 우리 아이와 어떻게 더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방법으로 좀 학습적인 계획을 더 할 수 있는지 혹은 우리 아이의 불안과 이런 좀 행동들을 조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단서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들 상담할 때 그 말씀 많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을 좀 꽃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화분 많잖아요.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화분을 좋아하는데, 어떤 식물은 햇빛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 있는데, 어떤 식물은 오히려 햇빛을 많이 보면 죽죠. 어떤 식물은 물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데, 어떤 식물은 물을 많이 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화분, 어떻게 보면 식물이 가진 틀림이 아니라 그건 다름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 처리도 사실상 틀림의 개념이 아니라 조금 다름의 개념으로 봐주시고 다만 우리 아이가 세상을 좀 더 강렬하게 봐서 혹은 너무 둔하게 봐서 나오는 차이로 이해를 하실 때 우리 아이가 조금 이제 예전에는 일부러 저러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개념에서 이유가 있구나.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해를 하기 시작할 때 10번 화날 게 좀 5번 화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하지 말라 그랬던 그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훈육의 개입에서 좀 더 신경계 기반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마지막 멘트가 좋은데요.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결국에는 저는 이 아이들이 본인의 이제 감각 처리를 이해를 하고 이것을 스스로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까지 해야지 이제 최종적인 이제 치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기관에 왔던 제가 예전에 만났던 아이들 중에 한 명도 이제 감각 시킹이 심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 전략적으로 하나로 고유 감각의 개념으로 걷기를 해요. 등산을 하는데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흥분되거나 업되면 자기가 걸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업되면 자기가 런닝머신에 가서 한다던가 거기까지 가면 이제 너무나 이제 훌륭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하려면 이제 어머님들이라든지 이제 우리 아이의 감각적인 욕구를 이해를 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아이와 이제 찾아가시면서 어린아이라면 이제 즐거운 상호작용 놀이를 통해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만들어 가시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지금 보이는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약점 같고 우리의 단점 같이 느껴지겠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동전 이면을 뒤집어 보면 결국은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조금 생각에 전환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최근에는 이제 HD를 신경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재능으로 보기도 하고 그쵸. 그 특성을 살리려고도 하는 부모님들도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몰입하는 거. 모든 부모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사랑으로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은 그쵸. 똑같은데 네. 그 이해의 부족으로 오는 맞습니다.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